그 후 달포나 지나서 둘이 나를 찾아와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했다. 나는 흔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아, 미성년자들도 아니고 다 자란 사람들이 본인들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이지 허락이고 말고 할 거 없자는가?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죠. 여자 쪽에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들의 혼사를 기쁘게 생각하여 말해주었다. 좋은 일이야. 허락하고 말고. 자네도 고생하며 자라 아픔이 있는 남자고 여자 쪽도 본의 아니게 인생의 쓴맛을 보며 지낸 사람이니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나면 내면 세계가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는 법이야. 둘이 그렇게 만났으니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게나. 여자는 눈물을 떨구었고 남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가정을 가진 부인 5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 방문은 좀처럼 드문 일인지라 나는 쌍수로 환영하며 서제로 맞아들였다. 아이고, 오늘 웬일이요? 둘의 마을 실세 부인들이 나를 찾아오다니. 이거 신문에 날 일이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스러워요, 목사님. 아니, 반가운 일이지. 왜 죄송스러워?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그래, 뭐든 마음 놓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번 결혼 허락하실 거예요? 이번 결혼이라니 누구 결혼을 말하는 거죠? 있잖아요. 양계장 부서에서 일하는 대구 총각 말이에요. 아, 그 대구 총각하고 서울 아가씨하고 결혼하겠다는 것 말이구먼. 왜? 그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인데? 그렇게 둘이 결혼하면 총각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총각이 억울하다니. 무엇이 억울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순진한 수총각이 때 묻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억울한 일이죠. 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그 뜻을 헤아리고는 화가 치밀었다. 남편에게 매맞다가 도망쳐온 헌 여자와 총각이 결혼하면 총각 쪽에서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뜻인 듯했다. 나는 둘의 마을 식구들의 그런 좁은 인간 이해에 대해 속마음대로라면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때 묻었으면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되겠네. 목사님,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여자가 꾀가 많고 영리해서 순진하고 착한 총각을 닭장 안에서 같이 지낸 동안 꼬신 거예요. 둘의 마을에서 이런 결혼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아, 내 참 숨이 답답하네. 자네들은 왜 그리 인간 이해가 인색들한가? 그 자매의 과거를 가지고 때 묻은 여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자네들은 그 자매보다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지금 때 묻지 않고 살고 있는가? 다행히 좋은 남편 만나 말썽 없이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한 줄 알고 그런 불행하게 살았던 이웃을 보면 그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저 자매는
그처럼 고생하고서도 타락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저같이 살아가니 참 훌륭하구나. 숱한 고난 속을 거치면서 인간 됨됨이가 우리보다 깊어졌구나.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배우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해야지. 때 묻은 여자가 순진한 총각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우리가 멍청한 거죠. 아니야. 찾아온 건 잘한 일인데 자네들 생각만큼은 잘못됐구먼. 이웃이 겪는 아픔과 불행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네.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너그러운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자네들 그런 마음 고쳐먹고 그 자매에게 가서 이번 결혼을 축하한다고 일러주게. 글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가만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축하는 못 해주겠습니다. 그녀들은 시큰둥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두레마을 가족들이 이웃이 겪는 불행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심히 못마땅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공동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애초부터 공동체의 삶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런 인간 이해의 핵심은 인간의 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웃이 겪는 고통에 대해 동참하려는 절실한 동기에서 공동체는 유지되고 성숙한다. 나는 그녀들이 가고 난 후 답답함을 느끼어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 이 마을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존중하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시들어버린 시대에 저희 둘의 마을만큼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고통을 존중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은 공동체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 중에 내가 크게 당황했던 일이 있다. 아들 민혁이가 마을 안의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일이었다. 하루는 출타했다가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아들 민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함께 울고 있었다. 놀란 내가 물었다. 왜 이러지? 모자가네 왜 이래 울고 있어? 내 물음엔 대답도 않은 채 아내가 되물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라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지. 이 생활에 뭔 기간이 있나?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가정이 어떻게 되다니?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다 잘 돼가는데 왜 그러나? 뭐라고요? 다 잘 돼간다고요? 당신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그거 참. 자꾸 그러지 말고 터놓고 말을 해보라요. 갑자기 그러니 영문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내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정을 들어보니 난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연인즉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이 보이지 않기에 아내가 웬일인가 하여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울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혁아, 너 왜 그러니? 놀라서 묻는 아내에게 아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엄마,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 말에 아내가 자지러지게 놀라 아들의 손을 잡으며 왜 그러는지 말해보라고 다그쳤다. 형들과 누나들이 날 못살게 굴어. 아니, 뭐라고? 어떤 형들인데? 학교 형들이냐, 교회 형들이냐? 둘의 마을 형들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의 마을에 널 괴롭힐 형들과 누나들이 있을 턱이 있냐? 둘의 마을은 150여 명이 한솥밥을 먹고 사는 공동체인지라 자녀들이 꽤 많다. 또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 둘의 마을에 맡겨진 아이들도 있다. 아침마다 30개가 넘는 아이들 도시락을 쌀 때면 마을은 마치 도시락 공장 같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인지라 그 자녀들도 자연히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인이든 어린이든 자기 내면에 상처가 있는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쉽다. 그런데 내 아들은 목사 아들이어서 둘의 마을에서는 특권층인 셈이다. 이것이 때로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받고 구타당하는 이유가 되었다. 아이들이 오며 가며 아들을 쿡쿡 쥐어박으며 너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재지마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들이 아끼는 물건을 빼앗으며 야, 공동체 마을에서는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거야. 네 것이 어디 있어? 네 아버지께 배우지 않았어? 하며 빼앗아 가기도 했다. 아들은 본래 순하고 너그러운 성격이다. 둘의 마을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학급에서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공부를 가르쳐 줄 때도 있었다. 방에 조그만 흙판을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런 아들이 둘의 마을이 시작된 후로 차츰 말이 없어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다. 우리 부부는 사정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곤 했다. 혁이가 요즘 왜 시무룩하지? 크느라고 그러겠죠. 애들이 그럴 때도 있죠 뭐. 우리 부부는 이런 말을 나누고는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실상은 둘의 마을 형들과 누나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너무 심해 성격마저 변하고 죽고 싶다고까지 생각할 만큼 악화돼 있었다. 그런 사정을 들은 아내는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놀라고 화가 치밀어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그 녀석들 가만두지 않을 테다. 누구누군지 대봐 하고 아들을 다그쳤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올까봐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형들과 누나들이 누군지 알면 둘의 마을에서 내쫓으려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나쁜 애들을 그냥 둘 수 있어? 당장 나가게 해야지. 엄마, 정말 그렇게 해도 돼? 공동체에서 나쁘다고 내보내도 돼? 그렇게 되면 그 형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잖아. 아들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럼 어떡하니?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그냥 둘 순 없지 않니? 내가 참아야지 뭐. 아버지가 공동체를 하니까 아버지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으면 되겠지. 그렇지만 죽고 싶다며. 엄마, 참으려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모자간에 안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사연을 듣고 난감한 생각이 들어 할 말이 없었다. 그냥 입만 쩍쩍 다시고 앉았다가 애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한마디 남기고 서재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와 아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다. 아들도 상하지 않고 또 다른 아이들도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없애는 길이 무엇일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며칠 후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껏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든 후 아들에 대한 왕따 문제를 공개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노력을 한 결과 따돌림을 했던 아이들은 용서를 빌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아들도 웃으며 아이들과 악수하고 화해했다. 그 후 즉석 노래방이 열려 한 곡씩 뽑고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마쳤다. 공동체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다. 어떤 때는 황당해서 공동체 마을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중 두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를 공동체 전체가 먹지 않고 나 혼자만 먹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대구에서 나흘간의 집회 인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면 소재지에 있는 버스 정류소로 마중 나온 아내는 피곤에 지친 나를 보고 말했다. 당신 지금 마을에 들어가도 저녁 식사가 끝날 시간인데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갈까요? 난 외식하는 걸 싫어하잖아. 식사 시간이 끝났으면 당신이 찌개라도 따로 끓여 먹도록 해주구려. 그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우리는 두부 2모를 사서 둘의 마을로 들어왔다. 아내는 이미 설거지가 끝난 주방에 들어가 두부찌개를 끓이고 두부 1모는 끓는 물에 데쳐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장만했다. 그러고는 마을 식당에 둘이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둘이서 오붓이 식사하는 자리를 지나치던 마을 식구들이 두부 요리를 본 것이 문제가 됐다. 그 주에 열린 마을 회의에서 자매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 공동체는 본래 이상적으로 완전 민주주의를 추구하기에 무슨 문제든 마을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한다. 공동체가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언로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상호 비판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따라 공동체의 성숙 정도가 결정된다. 마을의 창립자나 지도자라고 해서 비판에서 제외되고 지나치게 권위가 인정되면 공동체의 열린 분위기는 사그라들게 된다. 그 주간에 열렸던 마을 회의에서도 그런 전통을 따라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몇몇 자매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바로 두부 문제였다. 공동체는 함께 소유하고 함께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먹는 것도 같은 수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자매의 발언에 사회를 보던 내가 물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어그러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다른 식구들이 알아듣죠. 예, 말하죠. 이틀 전에 목사님 부부가 다른 식구들이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따로 두부를 끓여 먹던데요. 그날 우리는 김치하고 나물 반찬만 먹었는데 목사님이라고 따로 두부를 끓여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 발언에 몇 명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래요. 공동체를 하려면 공동체답게 되어야지. 식탁에 차이가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발언들이 나오기 전에 얼른 말했다. 아, 예. 그건 제가 잘못했군요. 그날은 제가 집회 인도를 마치고 오다가 너무 지친 데다 시간도 늦고 해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든 생선이든 식구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같이 마련해야지 저 혼자만 그렇게 먹은 건 잘못한 것이네요. 나는 그렇게 얼른 사과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다. 화가 치민 아내가 일어서서 말했다. 뭐라고? 그래, 공동체면 공동체지. 피곤할 때 남편 두부도 한 몫 끓여 먹이지 못하나? 여보, 이딴 공동체 걷어치웁시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먼. 이렇게 소리치고 아내는 휑하니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되니 분위기가 아주 나빠졌다. 한편에서는 그래, 그건 너무했다 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목사님께 그렇게 말한 건 죄송스럽긴 하지만 말은 맞는 말이잖아 하고 응수했다. 내가 좌중을 수습하여 다시 한번 사과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아내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언제까지 하다니 뭔 말이요? 반찬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해먹는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냔 말이에요. 당신 이번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공동체라 하면서 둘이서 따로 놀았으니 그런 말 나올 만도 하죠. 당신이야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난 그렇게 넓지 못해요. 난 걔들 만나 따져야겠어요. 나는 화를 사귀느라 애쓰는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일이 크게 돼 마을이 뒤숭숭해질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공동체가 이상은 좋은데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녘에 자매며치 아내를 찾아와 이번 두부 건은 지나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아내도 공석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높여서 미안하다고 말하여 서로 좋은 분위기가 됐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